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북한 MZ세대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요즘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 하나는 북한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북쪽에 군수공장을 세워두었고, 이런 산업 인프라 덕분에 해방 직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원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지원받기도 좋았습니다. 1969년경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자 북한은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하는 줄타기 외교로 성장 가도를 달렸던 시기도 있었죠. 북한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컬러 TV 방송을 시작한 나라이기도 했고, 한국보다 지하철도 북한이 먼저 개통했을 정도로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무상으로 교육이나 의료, 의식주 등을 모두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탈북민이 거의 없었고, 극소수의 탈북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이유보다는 개인적, 신념적 이유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경제는 이미 이때부터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련을 모방해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추진했는데, 농업과 경공업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못했죠. 생필품과 식량 같은 필수 물자들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북한은 이를 타개하고자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 의존하며 버티려 했습니다.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원자 재난이 겹치면서 물자 부족 문제는 생존의 위협이 되었죠. 공산주의 특유의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행정구조와 1인 독재 정치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의 경제력은 급격히 하락하여 남한에게 역전당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다른 공산권 국가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를 제대로 느꼈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 중국과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으며 극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반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빌려온 외채를 갚지 않겠다며 1984년 채무상환 중단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후 서방 세계는 물론 같은 공산권 국가들마저 북한과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공산주의의 큰형님 격이던 소련마저 붕괴되고 만 것이죠. 심지어 둘째 형이던 중국마저 1992년 남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991년부터 북한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던 소련이 외화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이 크게 위축된 점이었죠. 그런데 그런 북한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고, 1995년부터는 3년 동안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죠. 이로 인해 북한의 농경지는 큰 피해를 입었고, 공장 기업소는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배급제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실책과 국제적 상황,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북한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체제 불안이 확산되자 오히려 성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사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정말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북한이라는 국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불량 국가, 실패한 국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직접 시장을 열어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장마당의 탄생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간 상설 시장이라니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국가가 배급도 못해주는 상황에서 이마저 막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 북한 정권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를 거치며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결국 북한 당국도 2003년 상설 시장화 조치를 단행하여 민간 시장을 계획 경제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북한 정권에게 장마당과 시장 경제는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과 화폐개혁 등으로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에서도 정권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북한 MZ세대이죠.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국가 경제가 이미 망한 상태로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노동당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판 MZ세대인데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친근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장마당 세대는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고 살며 자랐기 때문에 국가보다 돈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산주의 이념과 김정은 우상화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죠. 더 중요한 변화는 정보의 유입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USB, SD카드 등을 통해 남한 드라마와 예능,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접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뒤처진 곳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많은 탈북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선전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북한 내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MZ세대는 나름의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처럼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은 아니지만 북한 내부 인트라넷인 광명을 통해 제한된 정보 접근이 가능하죠. 흥미로운 점은 북한 MZ세대가 정보의 감시를 피해 독자적인 은어와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탈북 청년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끼리는 미국 영화 보자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를 보자는 뜻이에요. 학습하자는 말은 술 마시자는 은어였고요. 보위부가 알아차리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죠. 더 놀라운 것은 평양의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복사 장사라는 지하 비즈니스가 유행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USB에 담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렌탈 비즈니스였죠. 또 다른 북한의 문제는 북한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권력층과 일반 주민 간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죠.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100달러짜리 화장품을 사용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북한 MZ세대는 이러한 불평등을 목격하며 성장했고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직된 사회 시스템 속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생존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갔죠. 한 탈북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처음 두만강을 건넌 것은 1997년이었어요. 당시 우리 가족 모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미 두 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어차피 북한에 있어봤자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입니다. 북한은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소한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죠. 한 탈북자는 삼촌이 단지 술자리에서 김정일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그 후로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북한에 유입된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은 주민들에게 발전된 외부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선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게 되었죠.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적발되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죠. 일반적인 탈북 경로는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간 후 중국 내륙을 통과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한 뒤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는 보통 3천에서 1만 달러의 비용이 들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죠.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때문에 항상 체포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인댕매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죠. 한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3번이나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됐어요. 그때마다 교화소에서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또다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나 친지를 따라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먼저 탈북에 성공한 가족이 브로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한 탈북 청년은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가셨고 3년 후에 저희 형제를 데려오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 탈북 비용을 모으셨다고 해요.
그 돈이 무려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탈북은 특히 2010년대 이후 증가했습니다. 초기에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연쇄 탈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흔히 북한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평양의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패션, 음악, 언어 등에서 남한 스타일을 흉내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북한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한국식 말투를 흉내내며 장난을 친다고 말했죠. 야, 진짜? 헐, 대박 같은 말들이 평양 골목에서 들릴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한 MZ세대의 변화와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폐쇄된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김정은의 연설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질문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죠. 이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언젠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함께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